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댓글이 상당합니다. 아마 또 이따가 어느 분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아직 방송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댓글이. 예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전 코너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박사님 순서 앞에서는 강효상 의원의 사관 네. 빼낸 거 예, 집중적으로 거의 뭐 스파이처럼 그냥 예. 국가기밀을. 쉽게 말하면 간첩이죠. 그렇죠. 뭐 예. 고등학교 선배를 빙자해서 누구에게 이로운 짓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건 고등학교 사람들 상당히 화나겠어요. 네. 자, 오늘의 이제 본론 그러자면 이탈리아의 국영 자동차라고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자동차라고 하면 되겠죠. 피아트. 피아트가 국영은 아니고요. 예. 피아트 그 창업자 패밀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가 갖고 있는 기업이죠. 이탈리아 하면 피아트가 떠오르니까. 네. 최대 기업이죠. 이태리 최대 기업. 예. 네. 그런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 중에 하나이자 역시 다국적이고 글로벌 업체인 르노에게 네. 우리 합치면 어떻겠느냐. 네. 결혼하자고 한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연애만 하지 말고 결혼해서 옥동자를 하나 낳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둘이가 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럼 합쳐서 좀 커보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판매량 기준으로 네. 독일의 폭스바겐이거든요. 예. 그 다음이 토요타, 그 다음이 미국의 GM, 그 다음이 이제 르노 뭐 이런 식인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정도인데 르노랑 피아트가 합쳐지면은 세계 1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둘이 합치면 폭스바겐보다 더 네. 근데 뭐 둘이 합치는 게 뭐 1등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1등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둘이 합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르노랑 피아트가 각자 따로 지금 그 엔진도 개발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전기차를 새로 개발하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 R&D라고 그러죠. 연구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한 2조 원 정도가 뭔가 절약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사되는 바가 이제 이게 피아트랑 르노만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디젤 엔진이 작년에 이 뭐 폭스바겐이 만든 그 디젤 엔진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일 회사들이 주도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의 회사들이 전기차보다는 디젤 엔진 쪽으로 뭔가 계속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약간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디젤 엔진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약간 사기라는 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큰일 났다. 이러다가 중국과 한국의 완전히 자동차 산업의 주동권을 잃어버리겠다라는 위기감도 들면서 이제부터라도 부랴부랴 서둘러서 하려면은 엄청난 몇 조 원씩 들어가는 그 R&D 비용을 뭔가 줄이려면은 우리 합쳐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 각자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굉장히 들어가는데 네. 결국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서로 똑같이 돈 쓸 필요 있느냐. 네. 둘이 합쳐가지고 좀 전략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나눠서 쓰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였고 이른바 클린 디젤 뭐 유로 4, 유로 5, 유로 6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다 독일이랑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주도하면서 예.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유럽에 수입도 안 하겠다. 네. 일종의 비관세 장벽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기도가 다 뭐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실은 지네들이 그거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수치 조작도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사기였다는 예. 거죠. 예. 클린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BMW도 그런 게 드러났고 거기는 네. 또 요즘 불이 잘나서 불자동차라는 오명도 이상하게 한국에 굴러다니는 BMW만 불이 왜 그렇게 나는지. 너무 더워서 그러나. 어쨌거나 친환경차, 미래차로 대표되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 이런 거가 상대적으로 유럽에서는 조금 뭐 줍줍 또는 디젤로 밀고 나가려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르노하고 피아트가 우리 합쳐서 해보자. 만약에 그 결혼이 성사된다면 자동차 업계로서는 꽤 큰 엄청난 지각 변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프랑스의 르노가 혼자가 아니라 일본의 닛산이랑 같이 결합된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피아트는 미국의 크라이슬러랑 결합된 상태예요. 아, 그렇습니까?
크라이슬러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그때 파산해 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피아트가 지금 대주주예요.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엔진 개발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개발, 신차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 두 거대한 그룹이 합쳐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뭐 얘기하려는 게 사실 이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지금 1년에 생산하는 자동차 이 생산 대수가 한 1,300만 대, 토요타도 한 1,200만 대, 뭐 이런 수준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피아트 그룹과 프랑스의 르노 그룹이 합쳐지면 거의 1,400만 대, 1,500만 대 이런 정도의 이 거대한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거대한 규모의 그 대기업들 더군다나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일종의 과점 상태.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자기 독자 기술을 가지고서 이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현대차. 네. 현대차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들도 아시죠? 남미 자동차 봤어요? 남미 브랜드 자동차 못 봤잖아요. 예, 그렇네요. 동남아 브랜드 자동차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제 없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아프리칸 당연히 없고.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도상국 내지는 과거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중에 자동차 산업을 자기 독자 기술을 가지고 일으킨 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점에서는 굉장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만약에 오늘날 시점에서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예. 자동차 업을 국가적으로 살리려고 한다, 꾸리려고 한다. 예. 이럴 경우 과연 어떻게 하겠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라에서 처음에 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를 그러면은 연 생산단이 한 10만 대 규모로 출발할 건지, 네. 100만 대 규모로 출발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시작돼야죠. 그러겠죠. 근데 10만 대 규모로는 자동차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디젤 엔진이건 가솔린 엔진이건 간에 이른바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진을 만들려면 일단 제조 공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장착해서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30만 대 정도가 1년에 팔려야지만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간다라고 그래요. 예. 이거를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30만 대 규모를 달성하지 못할 거면은 자동차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엔진 하나당 이런 건데 근데 엔진 하나라는 게 1500cc 엔진 요거만 가지고 자동차를 하다가 이거 안 팔리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1500cc급도 있고 2000cc급도 있고 1000cc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3급이죠. 그리고 90만 대죠. 그게 뭐냐면은 100만 대 수준 정도의 자동차를 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생산할 작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업에는 진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시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예. 해봤자 돈만 쓰고 판판이 깨질 그렇죠. 거고 망할 게 뻔하니까. 그 100만 대 수준의 그 자동차가 판매되면은 그 액수가 벌써 한 조 단위가 다 넘어가겠죠. 판매 액수가.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설비만 해도 이미 몇 조 단위가 들어가요. 예. 그다음 공장이 몇십만 평, 100만 평 정도가 필요하고. 예. 참 이게 그러면은 중소기업이 당연히 아니겠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 1890년대 정도에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처음 만들어서 예. 운영을 시작을 해요. 헨리 포드가 발명가였거든요. 네. 이때는 일종의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냥 안 만들.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조그만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해도 됩니다. 중소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이었으니까. 세계 역사상 처음이니까. 아직 경쟁자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의 그 다이물러라는 회사, 그다음에 벤츠라는 회사가 다이물러라는 사람과 벤츠라는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이 두 사람 다 비슷한 시기에 1890년대 정도에 처음으로 가솔린 엔진을 단 자동차를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독일이건 미국이건 간에 이런 회사들이 수십 개, 수백 개였어요. 누구나 가다 그냥 요즘 우리 치면은 그냥 IT 벤처처럼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안 해본 처음이니까 누구도 이런 거대한 규모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 상상도 안 됐고 당시에는
몇십만 대를 팔아야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아직 형성이 그렇죠. 안 됐기 때문에 네. 조그맣게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포드가 이제 T카인가 하는 것이 대량 생산에 돌입한 첫 번째 카로 성공하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오늘의 포드가 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자동차라는 거를 처음 역사상 발명해가지고 처음 하는 그런 선진국들은 예.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베트남 오늘날이 만약 베트남이 한다면은 이미 선진국이 이미 뭐 100년 전에 대규모로 성장이 된 상태에서 그거를 추격하는 자동차에서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바로 출발하는 경우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한 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라는 거고요. 네. 불행히도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었고 유신 체제였죠. 예. 이거를 한 건데 이게 뒤집어서 항상 저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만약에 승리했다. 그럼 당신은 그러면은 중화학공업화 안 할 거냐? 그렇게 안 했겠느냐? 네.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네. 당신은 그럼 자동차 공업을 키우지 않을 거냐? 전자공업 키우지 않을 거냐? 조선업공업 키우지 않을 거냐? 왜 너무 크니까. 당신은 그럼 조그만 규모만 할 거냐? 중소기업만 네. 육성 지원할 거냐?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게 뭐 청계천 피복, 전태일 역사 돌아가시는데 자전거 만드는 그 자전거 만드는 수준 아니면은 그냥 뭐 옷 만들고 가발 만들어 수출하는 거. 정도 만들었죠. 그럼 김대중 정부 내지는 진보 정부는 오로지 그런 가발이라든가 이런 노동집약적인 한마디로 해서 저임금 의존형 예. 기술이라는 게 별로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거대한 설비 투자도 필요 없는 이런 거를 하는 그 나라가 진보적인 정부냐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더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1970년대 초반에 북한 있죠. 네. 북한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중화공업을 이미 일으켰었어요. 우리보다 빨리 그렇죠. 앞섰어. 이미 60년대 뭐 소련의 지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중화공업 콤비나트를 이미 일으켜요 다. 그리고 북한은 그런 반동적인 정권이었습니까? 중화공업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이 뭔가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고 예. 중화공업화 처음에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가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웠어요. 경공업 위주로 가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1970년대 초반부터는 중화공업 그러니까 강철 뭐 이런 쪽으로 도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968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남쪽 공격하죠. 네. 김신조 뭐 이런 내려오죠. 예. 1, 2, 3.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이 월남, 베트남이 이제 이게 넘어가는 게 지점이 보여요. 우리는 그때 패망이라고 표현했죠. 통일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1970년대 초반에 남북 간의 경제를 딱 보게 되면은 북한이 기술력도 앞서고 과학도 앞서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체제 경쟁의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박정희 체제가 이 중화공업화를 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경공업만 가져다가 북한이 우리보다 더 앞으로 앞서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체제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북한이라는 게 정말 울트라 좌파니까 그렇죠. 그 논리를 일부 수입해 오는 거예요. 북한이 5개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국가 주도의 5개년 계획과 그렇죠. 국가 배정식의 네, 몇몇 특수 공업 분야를 의도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을 네. 박정희도 그대로 베껴왔다. 거의 뭐 그대로 베껴오진 않았겠지만 왜냐면 자본주의니까 예. 왜냐면 공기업을 키울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기업인 재벌들한테 네가 국가 업무를 위탁받아서 네가 해라. 그 대신에 네가 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면 넌 잘린다. 실제 잘라버렸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가 자동차 기술을 독자 개발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그 은행들이 국영은행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은행들이. 예. 그리고 국영은행에 대출을 끊어버려요. 끊으면은 죽죠. 예. 국가가 말하자면 대통령이 사기업의 생사유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민간 시장 경제,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가 전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 뉴라이트 인사들이 박정희를 자기들의 그 이 원조 뭔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박정희가 한 방식은 뉴라이트가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기업 재벌들을 일종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너희들의 영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위탁자가 되어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안 되면은 너는 잘려.
상당히 사회주의 계획 경제 스타일이네요. 박정희가 했던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진보 쪽 사람들이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예. 국제적인 학계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박정희만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그 제3세계 나라들이 대부분 다 특히 약간이라도 식민지 경제로부터 좀 해방되려고 하는 나라들은 국가 자본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나라들은 문제가 있었던 게 국가 주도 성장이었지만은 수출도 안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 경제를 하려고 했고 많은 나라들이 수입 대체 공업화라고 그래가지고 수입을 안 하고 대신에 수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출하려면은 기술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력을 높일 필요도 없는 제품들을 생산한 나라들. 그게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 독재 시절에 예.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군부 독재를 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여러 가지 공업화 정책을 박정희랑 비슷하게 하는데 박정희 정부와 차이는 뭐였냐면은 수출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수 시장에만 너희들 여기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정경유착 같은 게 이제 심해지고 예. 국가가 위탁을 했는데 이 위탁된 임무가 기술 개발해가지고 수출하라가 아니라 그냥 내수 시장에서 니들끼리 정부가 보여주니까 편하게 팔아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경제학자들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수입 대체 공업화만 한 나라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 비슷한 거 두 가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일테면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도 알겠고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토대가 일부 되었던 것도 확실히 부인하지 않고요. 다만 네. 사람들이 그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했던 그러니까 비경제적 요소, 이유들, 정치적 탄압이라거나 인권에 대한 무시무시한 탄압, 또 간첩 사건으로 조작해서 네. 뭐 인혁당 등등에서 모두 그리고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평생 종신 장기 집권을 획책한 정치적 의미에서는 분명히 독재자 맞고 그렇죠. 그때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후퇴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박정희가 했던 모든 정책이 좀 배관시되는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벌들을 하나씩 불러서 역할 분담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는 심정으로 아마 박정희는 진짜 그런 심정으로 지시를 했을 거예요. 순수한 애국심에서. 그런데 어쨌거나 그의 수하에 있던 정치적 실권자들은 떡고물을 만지면서 뭐 부스러기도 있고 부정부패도 많이 이루어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박정희 시대의 계획경제나 흔히 뭐 개발연대의 독재의 부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경제학적인 논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 주도 내지는 국가가 굉장히 깊이 시장 경제에 개입해갖고 할 경우에 당연히 국가가 시장에 물려서 정유착이 일어난다. 결국 떡고물 뭐 이런 게 다 정유착이라는 얘기고 그게 뭐냐면은 국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한테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뒷골에 돈 많이 받은 애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이런 표준적인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1970년대 뭐 80년대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의 그 경제 발전 방식을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는 정형유착이고 뭔가 비효율적이고 따라서 결국은 망할 거다. 기술 개발 전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1997년도 외환위기에 대한 원인 논쟁도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박정희 체제에 누적된 문제가 터진 게 97년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류경제학자들이고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OECD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제학자들이 또 진보적 경제학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게 국제적으로 아주 보수 경제학인데 진보적 경제학으로 또 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진보 세력은 졸지에 시장주의자들이 다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 오면 뒤집어지는 게 많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에 대한 그 원한, 증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저도 뭐 전두환 정권 때 감옥 가고 뭐 싸우고 이랬으니까 저 왼수 같은 놈이 하는 짓은 다 싫으니까 뭔가 이런 그 국민들 정서 내지는 일반적인 대중 정서를
이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딱 결합이 돼가지고 뭔가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모든 정책은 전부 다 독재다. 개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개발 독재라는 그 용어 있죠. 네.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독재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박정희 시대다. 그렇죠. 그 얘기 뒤집으면 뭡니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주의를 버려야 된다. 예. 성장지상주의를 버려야 된다. 성장지상주의를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성장지상주의는 나쁘죠.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성장만이 유일한 지고지순한 가치라는 얘기니까. 네.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성장 그 자체를 저는 배관시하지 않지만은 예. 하지만 경제성장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지고지순한 종교요, 목표요, 신념이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 체제는 실제로 성장이 바로 국시였거든요. 경제개발, 성장, 자립경제 이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고 민주주의 그걸 위해서 다 희생돼야 돼. 인권, 노동권 다 필요 없어. 잠시 참아. 그다음에 뭐 저기 뭐 환경보호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공장 져갖고 오염물질 나오는 거 좀 참아. 나중에 다 우리가 다 개선될 거야. 일단 참으라는 거였던 거예요. 예. 이게 성장 지상주의예요. 예. 이거를 이제 영어로 developmentalism이라고 그래요. 멘탈. 개발주의. 그러니까 주의라는 건 항상 뭔가 가치관이라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박정희 체제는 성장 지상주의자였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본주의라는 거는 성장 지상주의와 상당히 부합되는 체제예요. 예.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본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롭다라는 체제입니다. 근데 성장 지상주의는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성장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시장 경쟁이거든요. 네. 시장 경쟁 그거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돼? 그럼 그것도 뒤로 좀 빼. 아하.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몇 개 회사들이 독과점으로 해도 돼. 그 독과점 체제라는 게 뭐냐면은 외국제 자동차들 수입하지 마. 수입을 금지시켜 버리죠. 예.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그 여기 시청자가 네. 독점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근데 그렇게 대답했죠. 예. 독점을 해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수입 시장을 개방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순간 예. 경제 개발은 다 올스톱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비교 우위 열이 그렇죠.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안 팔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베트남이 베트남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네. 거기 지금 현대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현대차가 무제한으로 싸게 공급 베트남 시장에 들어오는 걸 막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이 과연 자동차 회사를 키울 수 있겠어요? 못 불가능하죠. 키우죠. 네. 오늘날 WTO제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런 요 얘기 좀만 하자면은 그 당시에 가트라고 하고 WTO가 아니라 GATT. 그 케인즈가 만든 그 GATT 체제는 뭐냐면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선진국에서 수입을 안 해도 금지시켜도 용이되는 체제였어요. 일시적으로 자국 산업이 발전할 때까지는 네. 보호무역주의를 허용하는. 허용한 체제였어요. 네. 가트 체제였던 거예요. 네. 이게 케인즈가 만든 체제예요. 예. 케인즈가 그때 보니까 식민지 나라들을 너무나 수탈하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영원한 불평등. 예, 불평등만 아니라 선진국도 경제가 성장이 안 되더라. 물건을 못 팔아먹으니까. 예. 뭐 당장은 팔아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후발국 개발도상국이 성장이 돼야지만이 상호간의 평등한 무역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도 예.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케인즈가 깨달았는데 공생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거군요. 네. 그 체제에서 박정희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아시아의 그 용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은 WTO 체제하에서 네. 동남아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 같은 중화공업을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체제인 겁니다. 다만 중국같이 예. 굉장히 거대한 내수시장이 있는 나라들, 그 내수시장을 보는 다국적 기업들이 있고 예. 너희 그런 경우에 내수시장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너희들 우리한테 기술을 내놔라고 강제하더라도 선진국 기업들, 독일 기업, 일본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막 기를 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거대한 나라들 경우에는 이게 통하는데 동남아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런 정도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하준 교수님이 나쁜 사마리안의 이런 네. 책에서 WTO 체제라든가 이런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지금 선진국들이 주무르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들 당신들도 자기 발등 찍는 거다. 개발도상국들이 일정 정도의 보호무역을 하게끔 용인해 줘야지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야지 불평등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후발국들이 발전돼야지만이 궁극적으로는 후발국들이 먹고 살만해야지만이 생태 환경도 보호가 되고 인권도 개선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 하나만 말씀 나오신 김에 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죠. 그럼 가트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무력화시킨 것 역시 미국이었습니까? 미국이었죠. WTO로 바꾼 것 역시? 그게 이제 연관되는 게 1990년대 초반에 러시아, 소련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더 이상 체제 경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냉전 체제였으니까 개발도상국을 너무 많이 쥐어짜고 너무 많이 성장을 못하게 하면은 여기서 자꾸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반란도 일어나고 군사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위시하는 그 서방 국가들이 야 그래서 가트 체제라는 걸 유지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가 소련이 다 무너지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 이익을 그냥 꺼리낌 없이 추진하자라고 하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WTO 체제를 만들어놔서 내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아마 그쯤이겠네요. 레이건은 80년대 초반이고요. 81년 뭐 그때쯤이었죠. 아니죠. 가트 체제가 등장하는 건 아니, 93년도니까. WTO. 그렇죠. WTO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한 게 93년도. 93년이면 93년, 94년도예요. 예. 사실은 부시 대통령 이후에 저기 미국의 클린턴 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미국 민주당 클린턴 체제 여기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그리고 진보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의 그 리버럴 경제학, 미국 민주당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따라서 WTO 체제에 대한 비판을 안 하죠. 장하준 교수님은 그걸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그냥 농민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일부일 뿐인데 하지만 우리나라 진보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이런 농민운동은 그냥 마이너한 이슈로 그냥 생각을 하면서 WTO 체제라는 게 그냥 뭔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튼 박정희의 이른바 개발 독재가 출발점이 된 이후로 우리한테는 모종의 도식화 또는 흑백 논리적인 게 아무래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인권의 역사건 경제 발전사건 지성사 측면에서건 우리의 불행이고 경제학 논쟁에서도 특이하게 한국에 오면 마치 귤이 뭐 양자강을 넘어가면 뭐 탱자가 된다나 진정한 진보 경제학이 한국에 와서는 조금 비틀어지는 다 그냥 뭔가 이상해져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다 보수 경제학인데 한국에 오면은 진보 경제학으로 탈바꿈이 돼 버리고 정 교수님이 정 박사님께서 일관되게 첫 시간부터 첫 회부터 쭉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점이 그 잘못된 색안경이나 착시 효과는 걷어내자. 그리고 사실을 명확하게 바라보자. 그다음에 이분법적 흑백론에서 벗어나서 실증적으로 보자. 대기업도 필요한 것은 있다. 다만 대기업의 폐해,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대기업 그 자체의 역할은 인정할 건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수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피아트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왜냐하면 잘못 알아들으면 또 나중에 시험 칠 때 F 맞을까봐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대기업이 많은 복지국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면 따라갈 모델이 아니고 그리고 덴마크는 뭐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나라니까 복지국가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덴마크형 모델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그럼 자동차 공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배를 조선업,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기계공업, 그다음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도 대부분 다 거대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인데 정부가 가령 대통령께서 지금 바이오 헬스 이런 얘기, 셀트리온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매출이 거의 1조면 대기업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그런 기술과 산업이 아닌 한은 항상 선진국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한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선진국들이 이미 중소벤처기업에서 시작해갖고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은 더군다나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이 기업들과 경쟁하려면은 규모의 경제 내지는 손익분기점
따라서 우리도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모든 후발주자들의 숙명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세기 중반에 뭐 게셴크론이라고 하는 그 동유럽 출신의 하버드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분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9세기 말에 독일, 20세기 초반에 일본이 왜 중소기업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미쓰비시라든가 미쓰라든가 재벌들이 주도하면서 공업화를 했겠느냐. 그리고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그렇죠. 성장을 한 거는 그게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공업화를 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예. 영국이라는 나라가 공업화를 한 시기가 아담 스미스가 이 국부론을 쓴 시기인데 그게 1770년대예요. 예. 그로부터 무려 200년은 아니고 한 150년 정도 후에 일본이 공업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영국 기업들이 아담 스미스 시대가 아니라 예. 굉장히 거대한 강철 회사, 배 만드는 회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나라를 일본이 쫓아가야 되는데 20세기 초반에 이등박문 뭐 이토리 뭐 이런 애들은 아니고 놈들이 예. 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우리를 침략한 왼수들이니까. 생방송의 묘미야. 이런 애들이 그러다가 저는 바꾸신다고 그래서 뭐라고 뭐 바꾸고 그랬더니 분들이라 이런 놈들이로 바꾸. 아니 애라면 갑자기 애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스시다 정경유수 그 네. 친구 그 친구들이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재벌. 네, 재벌들을 그렇죠. 키운 거죠. 왜냐면 그 뭐 재벌들이 일종의 뭐 미쓰이 상사 이런 뭐 상업자본들이었는데 장사하던 예.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니들이 그러면은 일본이 국가적으로 이게 지금 선진국을 쫓아가려면은 당신 처음부터 대규모로 해야 되니까 대규모 상업을 하고 있는 당신들이 돈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처음부터 해라. 위탁을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박정희가 한 방식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그거를 배운 거예요. 박정희는 학교만 일본 그 만주 군관학교만 다닌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칸닝구를 해왔네요. 그게 뭐 박정희만 배웠겠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일본 그 뭐 여러 가지 소설도 있고 그런데 예. 일본 식민지 취하니까 뭐 일본어 잘할 거 아닙니까? 맨날 배우는 게 다 그런 그렇죠. 일본 역사였겠죠. 근데 어쨌거나 영국에 비하면 150년 뒤졌던 일본은 결국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통해서 공업화에 성공했고 재벌급 세계와 겨눌 수 있는 생산량이나 질에 있어서 네. 비교적 비등비등하게 갈 수는 있고 흉내는 내니까 비행기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급기야 태평양 전쟁 제2차 네. 세계대전에 주축국의 한 국가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이 박정희의 10월 유신의 모델이었죠. 예.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게 1868년, 67년도예요. 예.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1940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진주만을 공습한 게 예. 일본이 1941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중일 전쟁을 일으킨 게 37년 37년도고 그러면은 일본은 한 70년 만에 만에 세계 제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70년밖에 안 걸렸군요. 그래서 가령 중국의 선문 있죠. 예. 선문의 경우에도 일본에 유학을 했거든요. 네. 중국이 아시아에서 뭔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선문이 이제 일본에 가서 공부한 게 이제 한 19세기 말 1890년대,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니죠. 1910년대 요때쯤일 거예요. 예. 그때 이미 뭐 우리나라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들 때인데 네. 이미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선진국으로 가고 있었고 이게 아시아에서 뭔가 이제 더 알만한 사람들 야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 일본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일본이 하는 걸 보니까 처음부터 재벌을 키우고 대기업을 키우고 국가가 밀어주고 그러면서 기술을 개발시키고 뭐 거기에 대해 덧붙여가지고 식민지도 만들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었지만은 예. 어쨌든 이게 아시아에서 일종의 선발 공업국이 되는 예. 뭐 전 세계적으로는 후발 공업국이었지만은 예. 이 모델이 된 거죠. 하긴 일본이 비행기를 자력으로 만들 때 우리나라 최고의 공업 수준은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최고가 자전거였는데 애들은 이미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정조 시절에 예. 우리나라의 기술과 과학과 문명의 수준이 일본보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을 거라 생각해요. 거중기니 뭐 예. 이런 거 있고.
네, 일본이 뭐 좀 앞섰다는 얘기는 있는데,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이 19세기 그 100년을 지나면서 격차가 벌어졌고, 특히 일본은 메이지 시인이 일어나고 나서 한 70년 만에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일본에 먹혀버리면서 뺏겨버렸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덕택에 우리가 경제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소리죠. 우리나라가 그 바람에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술 이런 것도 다 잃어버렸죠. 대표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그 이 공과대학 그 일단 조선인들은 대학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한정된 인원들 말고는. 그래서 사실 해방된 이 직후에 우리나라 통틀어 가지고 기관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지니어들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아예 자립의 싹을 잘라버린 거죠.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료 수탈 기지와 그렇죠. 팔아먹는 시장으로서만 기능하게 한 건데 그것을 근대화 발전의 일제 36년이 근대화 발전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한국말을 구사할 줄 아는 외놈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시장주의 경제학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이 식민지로 우리나라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토지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죠. 일본 동양청식 주식회사가 이제 토지를 수탈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사유권을 전부 다 사유재산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양반 지주들의 이 재산권을 확립해주고, 그러니까 양반 지주에게 좋아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장 경제에 관한 제도들, 뭐 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뭐 학교도 만들고 이러니까 뭔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도입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가장 아름답게 참여하는 게 바로 뉴라이트 경제학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야 이렇게 좋은 그 은혜로운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꼴이 됐다라고 그들을 그렇죠.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실제로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기술 개발도 못하게 하고 문명적 발전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나라가 독자적 기술 개발 절대로 못하게 만들고 한마디로 그냥 일본에 그냥 약탈받는 그냥 꼬봉에 불과한 건데 이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안 봐요. 그 실제로 줄경제학의 논리가 이런 식입니다. 그런 거 안 봐요? 줄경제학자들은? 아담 스미스 경제학에 어디 식민지와 제국주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거는 전부 다 그냥 리카르도니 뭐 전부 다 오늘날 뭐 이 경제학자들 다 그런데 그냥 시장 원리가 확립되고 이윤 추구하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공평하게 돼가지고 식민지 내지는 이런 나라들도 공평하게 경제가 성장을 한다. 이런 논리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를 잘 조율해 줄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라. 그러기 때문에 WTO라든가 이런 걸 해서 무역을 다 개방해버리고 그다음에 기술 독점도 다 개방해버리고 이러면은 이 개발도상국들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전부 다 골고루 선진국처럼 발전한다라는 게 그건 환상 아닙니까? 우리는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믿음. 제가 볼 때 종교. 아니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너무 당연한 물리학의 법칙이잖아요. 아니 그 물리학도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다가 이 물을 흘려보면은 기울기를 알 수 있는데 모든 걸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 출발선에 세워놓고 공개하고 경쟁을 시키면 이미 성큼성큼 앞서가 있는 자본주의 선발 역사의 나라들이 당연히 뛰어가고 게임에서 이기는 거죠.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상식인데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서양의 거시기 경제학자들이요. 그 사람들 좀 IQ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IQ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이제 일단 우리 같은 그 개발도상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겠죠. 눈에 안 들어와요. 당신들이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후발 미개한국 너희들아. 우리가 바쁘고 뭐 할 때 너희들 뭐 했니?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뭔가 자본주의 검약 정신, 프론테스탄트 정신 같은 거를 가져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신들이 게으르고 부정부패하고 정령유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따라서 보다 더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하고 재산권을 확립을 하고 국가는 손을 다 떼어버리고 그다음 무역은 다 열어버리고 그러면은 저절로 누구나가 다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저 경쟁 체제 이게 장하준 교수님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있죠. 거기서 조목조목 비판 당하는 그 상대방의 논리가 이런 식의 논리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장 교수가 그렇게 통렬하게 비판했던 바꾸면 화자의 시점을 바꾸면 통렬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한 수준 한다고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쪽 방면에서. 다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입니다. 다. 그 나라에서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극히 순진한 겁니까? 아니면 종합적 사고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입니까?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대부분 다 그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보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의 수탈 이런 건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일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죠. 트리클 다운이 된다고 보니까. 아니 자기들의 나라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어쨌든 뭐 아까 뭐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네, 미국이 식민지를 직접 개척하고 경영한 역사는 거의 없죠, 없지만 예, 없죠. 예. 미국 이외의 유럽들은 다 식민지를 거느리고 거기에서부터 원료를 가져오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네. 유럽에서도 주류경제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20세기 초반에 주경제학에서도 이미 나오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르죠. 이게 맥락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뭔가 하여튼 입장의 차이, 예. 입장이라는 게 서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내지는 식민지에서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러지 않고 그냥 뭐 고귀한 그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뭔가 고귀하게 자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쟤들은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니들이 못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흔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랬나요? 빵이 없다고? 그럼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그쵸.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역시 막스가 맞네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기 쉽다. 뭐 그런 고점에 관한은 저는 막스가 네. 많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예요. 네, 그 네. 문장에 관한. 네. 어쨌거나 오늘은 피아트에서 시작해서 박정희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가 경제학을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선발 자본주의 국가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숙명. 네. 그들은 우리가 치르지 않은 대가를 단지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쭉 해와서 이미 네. 지금은 이제 게임 룰도 만들고 게임 체인저도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단은 경쟁하고 쫓아가려면 네. 더럽고 안이 꼽지만 치러야 하는 비용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초기에 산업에 씨를 뿌리고 또 보호도 해주고 그런 것의 불가피성을 이해는 하자. 네. 그것이 꼭 국가가 하는 짓이니까 나빠. 박정희가 했으니까 때려 부셔야 돼. 꼭 그런 흑백으로는 가지 말자. 그렇죠. 이 정도면은 한 B 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네. C나 B.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정부 내지 국가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 예. 기업의 규모라는 거는 특정 어떤 업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업을 우리가 하고 싶다, 비행기를 만들고 싶다, 배를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대규모 기업 내지는 대기업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럼 자동차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배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비행기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몇 개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발 만들고, 농산물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몇 가지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대기업은 나쁘고 중소기업이 좋다라고 얘기를 당신이 만약 할 거면은 자동차 회사는 보수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만이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를 만드는 게 무슨 진보 보수의 기준이야예요. 그잖아요. 도식화의 오류와 폐해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는 못된 짓도 많이 하는 재벌이고 세습도 하니까 아주 나쁜 타도해야 할, 해체해야 할 재벌 개혁 1순위고 거기에 납품을 하는 2차, 3차 벤더들은 아휴 얼마나 힘드니 현대라는 못된 놈 밑에서 너희들은 참 안쓰러워. 꼭 이렇게만 보지 말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 같은 그런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앞으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당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는 항상
규모가 작은 것들, 예. 중소기업, 알았어요. 벤처기업 여기만 키우자. 그리고 내수 시장만 네. 만족시키고. 네, 수출도 보수니까 우리 내수만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진보 보수 이게 저는 황당한 논리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적어도 우리가 정치적 입장에서 사실 그것도 참 또 다른 거대한 논쟁거리지만 경제에서만큼은 제발.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오늘은 역시 또 뭐 정승일 박사님 강의가 본인께서 종을 땡 가고 쳐야 끝나는 거고요. 아까 점수 주시는 거 보니까 학점이 굉장히 짜실 것 같아요. 제가 공들여서 뭐라고 말했더니 뭐 아주 탁탁치 않은 표정으로 잘해야 B 아니면 C. 아이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ASD123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네. 조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네. 한국 경제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네. 역동적이지 않은 이유가 네. 공무원, 네. 즉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무원보다 많은 돈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분은 생각하신다. 뭐 그분의 그 문제 의식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뭐 실제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돈도 가지고 있고 규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 문제는 이제 맞는데 그 문제를 그러면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저걸 문제를 풀 거냐, 이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무원들에게 그러면은 인력과 예산을 아예 주지 말자, 시장에 맡겨버리자, 규제 권한도 주지 말자, 인허가권고 뭐고 다. 네, 다 뺏어버리자. 그냥 이게 시장주의 경제학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잘하겠나? 예를 들어서 바이오 벤처들 아니면 IT 벤처들, IT라든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당연히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구글이죠. 구글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벤처기업과 구글. 구글은 소기업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기업이에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강조하시는 거 봤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다 대기업들입니다. 그럼 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는 그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그런 대기업이 없다면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어요? 없겠죠. 대신 누군가가 뭘 하지 않았을까요? 그 대신 누군가도 어쨌든 대기업이에요. 물론 그 대기업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고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처음엔 작았죠. 그렇죠. 근데 몇 년 만에 확 성장을 해요. 시장을 지배할 정도의 영향력과 기술과 그렇죠.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몇 개가 결국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엠파스도 있었고 뭐 네이트도 많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 지금 얘기하신 거랑 공무원들하고 연결되면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혼자 자랐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의 경우에도 구글이 자라는 배경에는 미국의 국방부가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은 결국은 GPS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의 국방 기술에서 미국의 국방부의 이 국방 무기 조달과 연관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 러시아니 뭐 중국이 이런 잠재적인 적들로부터 이 나라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사이버 공격도 강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작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전투에 투입되는 무인주행 탱크나 아니면 인간이 아니라 로봇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사람을 적진으로 보내면 우리 병사가 죽으니까 그렇죠. 뭔가를 하나 보내야겠는데 혼자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전투를 치르는. 여기서부터 20년 전, 30년 전부터 국방기술연구가 시행이 됐고. 그러면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미국의 국방부가 마치 우리 국방부나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그렇게 해오듯이 용역을 주고 뭐 그래서 키웁니까 미국도? 그렇죠. 그럼 구글도 그런 용역을 수행하면서도 좀
크고 이랬습니까? 구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 스탠포드 대학 같은 데 있죠. 아 예. 거기에다 이제 미 국방부가 여러 가지 연구 영역을 주죠. 대학에 그러면 네, MIT 라든가. 산학협력식으로 해서 네. 크나 보군요. 산학협력이라고 해도 되고 뭐 관학협력이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는 예.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이 될 텐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 국방부 공무원들이 이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민간 엔지니어들을 채용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요. 뭐 다르프라고 그래요. 국방 조달 국청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르프. 예, DARF. 예. 이게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 이게 나사예요. 아. 나사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 한마디로 행정고시 봐서 합격한 공무원들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우주 항공에 관한 최고의 로켓 관문에 관한 최고의 학자들과 전문가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게 나사란 조직이에요. 예. 그 이 나사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뭐 MIT라든가 스탠포드 같은데 위탁을 주면서 뭐 가령 뭐 달나라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화성 탐사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이거를 개발하는 걸 민간 기업이 대량 생산 필요 없으니까 그럼 한 대, 두 대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를 나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아니면 MIT에 있는 박사들과 같이 공동 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서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전에 것처럼 이거를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는 나사라든가 다르프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이 통제를 받는 민간 조직이 근데 별 힘이 없어요. 나사 같은. 그렇겠죠. 이게 제가 볼 때 문제예요. 공기업이나 국책연구기관들이 수행을 하는 건데 네. 실은 인사권, 예산권 이런 것들을 다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장악하고 있어요. 있으니까 네. 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머리를 돌리기보다는 A4 용지 보고서 만들어 갖고 가서 과장한테 보이고 사인 받고 이거 뭐 서로 얘기는 좀 하겠죠 그 과정에서. 네. 그래서 나사나 다르프 같은 최고의 브레인 집단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들어내고 이끌어낼 수 있는 상상력은 좀 줄어들고 네. 공무원한테 약간 좀 잡혀 있는 거다. 그게 이제 뭐랑 연관되냐면은 제가 아까 박정희 뭐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후발공업화라는 거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는 건 선진국들이 뭐 했는지를 딱 모방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70년대 초반에 중화공업화를 할 때 네. 그때 자동차 공업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예. 왜냐면 이 공대에 나온 사람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지를 아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가서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지는 다 시찰을 해갖고 시찰 보고서를 올려요. 네. 자동차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왜냐면 이미 선진국에 모험 답안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정부의 공무원들이 하기 쉽죠. 왜냐면 행정고시를 본 공무원들이 얼마나 쉽습니까? 행정고시라는 게 다 모험 답안이 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되는 거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들이나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선진국을 모방하는 그런 후발공업화, 개발도상국적인 경업화에는 효율적으로 작동이 됐는데 네. 네. 지금처럼 우리가 스타트업, 예.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스타트업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구글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모험 답안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5G 같은 경우에 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럼 선진국에 답이 없어요. 예. 그 이거에 대한 답을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답이 공무원들한테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우리도 맨 땅에 하딩하듯이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아하. 문제의 결정권이 이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정통부한테 있어 버리면 공무원들한테 있게 되면은 우왕좌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누가 간 길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되는 거니까 네. 내 발자국이 네. 그러면 전문적인 뭐가 없으면 산에 가서 길 잃듯이 그렇죠. 되겠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그 일종의 그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러죠. 빠르게 예, 예. 추격하는 게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있어요. 예.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시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태까지 작동했던 시스템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예.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이분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저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예. 한국 경제의 미래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분이 아주 핵심을 짚으신 건데 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선거제 하나 바꾸는 것도 그 난리를 치고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이거는
의식과 제도를 함께 바꿔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여지껏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그거에 익숙해진 시장 참여자들 자율권을 주어도 자꾸만 관청의 눈치를 네. 보게 되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바꾸려면 의식 변화라는 게 적어도 몇십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상당 기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니까 일본은 그럼 저런 걸 어떻게 돌파했냐? 왜냐면 일본도 똑같은 문제 직면했을 겁니다. 그랬겠죠. 1920년대, 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독자 기술 개발한 적이 없고요. 전부 다 미국 기술, 뭐 베껴서. 독일 기술, 프랑스 기술 베낀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계기가 있었어요.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일본 유학생들을 미국과 유럽 이 나라들이 안 받아주기 시작해요. 아, 출장도 못 가요. 적성 국가고 적국이 돼버리니까. 우리의 전범들이니까. 네. 아하. 적국이 돼버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모방을 못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처음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에서 2차 대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로 전투기 있죠.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빼낸 기술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그냥 토론하는 과정에서 독자 뭐 전투기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이런 아이러니에 지금 직면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예. 트럼프가 지금 이 중국의 기술 나가는 걸 모조리 다 봉쇄하고 있지 뭐 않습니까? 화웨이와의 전쟁, 네. 무역 전쟁 이런.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이 여태까지 이 미국 기술을 베껴가면서 뭐 이 스텔스 전투기도 만들고 화해도 하고 다 했는데 네. 이거를 아주 총체적으로 봉쇄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중국 경제 위기인데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여태까지처럼 모방 추격형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모든 거를 다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항상 양면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위기를 중국이 이겨나간다. 그럼 중국은 그야말로 중화 제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G2에서 오히려 미국을 젖힐 가능성으로 것이고, 나가는 거고요. 반면에 못하면은 이제 완전히 거꾸로 지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이 뭔가 만들어내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테면 안드로이드 같은 거 사다 못 쓰니까 그럼 개발해야죠. 네, 독자적으로 개발한 OS가 월드 스탠다드 세계 기준이 못 되면 네. 중국은 자연히 멀어지거나 근데 뭐 중국으로서요, 영향력을 뭐 확대하기 힘들겠죠. 중국으로서요, 중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 예. 것처럼 뭐 러시아도 지금 뭐 신냉전 체제 자기 편이고 인도라든가 중동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를 아프리카에도 뭐 전체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자기 틀 뭐 화해의 우호 진영으로 쭉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 뭐 1대1로 거기에 뭐 프랑스, 영국도 이미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태리도 가담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렇게 적성적인 나라가 아니라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지금. 이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많은 수출이 중국인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거든요. 예, 예.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조차도 중국에 만약에 반도체를 못 판다. 그럼 삼성전자 매출이 엄청나게 줄죠. 그럼 매출이 줄면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할 이 현금도 투자액도 줄게 될 거고. 예. 그리고 비메모리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도 살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좋게 말하면 기대고 나쁘게 말하면 장악 종속돼 있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치 군사적으로는 그렇고요. 정치 군사적으로 네. 그러니까 안보니 뭐니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의존도나 상관관계가 너무 깊어져서 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워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렇죠.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최대 위기가 예. 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줄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정말 이 외교, 이 무역, 통상 이 와중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저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저는 우리나라 경제 문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뭐 공장이나 재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정치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는. 네. 그렇죠. 오늘은 집에 가도 좀 뿌듯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밤늦게 나가는 기분이 이러지 않을까.
갑자기 오늘은 뭐 갑자기 뭐 박정희 뭐 여기다 거기서 갑자기 트럼프와 미중 간의 무역 전쟁까지. 아 그리고 이분의 질문이 네. 얘기를 잘 흘러가겠고 사람들 피부에 와닿는 어쨌거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는데 안 좋다 환경이 네. 대내 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우선 또 시청자분 얘기 한두 가지 소개. 아까 그 질문을 주신 분께서 네. 공무원의 권한을 줄이거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게 책임감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이제 본인의 재원 전례를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께서 여행스케치. 하지만 중국처럼 거의 대부분의 산업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지원 육성하고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를 연동시키는 건 좀 부당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 겸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국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부당하죠. 네. 왜냐면 중국이 불공정하게 우리 기술을 다 베껴가고 이러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또 저도 뭐 그 얘기 더 동조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장하준 선생님이 나쁜 사마리안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선진국 기술을 엄청나게 베끼면서 특허 같은 거 보호를 안 해줬거든요. 예. 우리가 특허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 하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고 원가는 그쵸. 높아가고. 네, 아시는 것처럼 WTO 가입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에서 뭐 나온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별로 그냥 막 틀었어요. 근데 책들도 마구 복사하고 그랬어요. 해적판 근데 그 덕택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다음 공과 대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싸게 예. 싸구려 해적판들이 많았으니까 예.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장하준 교수님은 나쁜 사마리안에서 예. 이게 바로 착한 사마리안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날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예. 말하자면 저는 중국이 하는 저런 거야말로 이 WTO 체제에 좀 어긋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적재산권 갖고 그렇죠. 막 예. 들어지는데 중국은 말로만 예예 그러고 실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른 가난한 나라들도 만약에 중국처럼 할 수만 있다면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사실은. 그리고 커팅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분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네. 우리가 길게 보면은 예. 중국이 만약에 앞으로 20년 뒤에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4만 달러 정도 되는 예. 선진국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위협을 받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유럽으로 보세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잖아요. 예.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저절로 부유해져요. 후광 효과나 네. 벨트 효과가 있겠죠.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예. 우리나라에 관광도 많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만약에 기술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유학생들 중국으로 안 가겠어요? 우리가 등 싸고 뭐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럼 중국에서 기술 배가지고 올 거고, 예. 그러니까 중국과 그럼 무역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융성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패스트 팔로우와 퍼스트 무버 이거는 아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들이 내거는 첫 번째 산업 정책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걸 검색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명박 취임사와 첫 번째 기자회견 그리고 첫 번째 청와대 스태프 회의에서 이 말을 했어요. 네, 박근혜도 했어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했어요. 네. 근데 접근이 다릅니다. 물론 접근은 다르겠죠. 네. 다만 이 빠른 추격자에서 이제는 첫 번째 우리가 발을 딛는 쪽으로 가자. 네. 이 말을 왜 10여 년째 말로만 해오고 있는가를 다음 거에 여쭙고 싶고요. 다음. 오늘은 네. 아마 이제 다음 수업 들으러 가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늘 저는 질문 자주 재연 겸 질문 자주 주시던 분의 말씀을 하나 같이 나누고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번에 여쭙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또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숙연하다. 선생님이 좀 권위적이고 좀 그래야 뒤에 가서 선생님 씹는 재미도 있고 막 뒷담화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인격적이시니까. 자, 이분께서는 일단 정 박사님의 장시간의 열강에 감사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하트까지.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이분이 이제 선생님하고 그 약간 관이 좀 달랐던 것은 이전에도 느끼셨을 거예요.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개발 독재 체제에서 노동을 배제하면서 독재 정권과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재벌, 그리고 이후에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주동한 재벌, 결국 북유럽과 다른 길로 가게 만든 한국의 그 재벌에 대한 저의인식은 영 바뀌지를 않네요. 재벌 체제를 긍정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건 재벌 체제가 아니라 대기업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재벌 총수라고 하는 그렇죠. 총수에 관한 그들의 얘기죠. 폐해가 너무 독하고 네. 뿌리가 깊고 그게 지금 그림자를 강하게 안 좋게 드리우고 있는 점 때문에 네. 약간 이렇게 혼용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두 분의 논점의 차이는 시청자들께서 제가 굳이 중언부언 하지 않더라도 명확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정승일의 강의를 열심히 듣지만 정승일의 복사판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모방 추격형이 아니라 정 박사님의 고민, 우리보다 좀 더 많이 깊이 하신 정 박사님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참 먼 길에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강의였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뭐 토론인데요. 아유, 저는 그런 게 좋아요. 토론할 저기가 못 돼서 제가 네. 송구할 따름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